예, 얼추 시간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권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하나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그 규모가 역사 이래 최대의 3.6조나 될 정도로 대규모라는 점도 이제 상당히 놀라운 점이고요. 이렇게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식 가치가 희석돼서 많은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주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 차원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들은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라면서 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나와 있지를 않아서 결국은 금융감독당국이 그 증권 신고서를 이제 반려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경영학에서 그 시설 투자에 필요한 돈들을 순위별로 얘기할 때 이제 영업 이익 같은 것이 나게 되면 그런 이제 현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원칙이고 그게 안 될 경우엔 차입, 그다음에 마지막 수단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개년에 걸쳐서 11조를 투자하는 투자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부터 그런 현금이나 차입이 아니라 그런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들도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여러 가지로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이제 하나 에너지가 그 하나 오션 지분을 하나 에어로에 이제 매각하면서 받았던 1조 3천억 원을 다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사는데 사용하기로 해서 유상증자 규모를 2.3조로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이제 주주 피해들을 좀 축소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걸 왜 이런 유상증자를 하느냐 처음서부터 그 1조 3천억에 그 하나 오션 지분을 하나 에너지가 매각하는 자금들을 뭐 충당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유상증자한 거 아니냐, 경영권 승계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의혹들은 계속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토론을 통해서 한번 좀 경영권 승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뭐 이 사건이 그런 경영권 승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불투명한 지배구조 운영들을 하나그룹이 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인사말을 들으면서 하고 그다음 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성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짧게 인사말도 그냥 해주시면서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경 의원님은 좀 생략하지 말고 우리 주시장 TF니까. 저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되는데 언제 재결할 거냐, 그 왜 안 하냐 이런 지적에 발언을 하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직을 걸고 맞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출장을 많이 다니시던데 어디서 직을 걸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허풍쟁이 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올해 이번 주 4월 17일 상법 개정안 재의결을 할 때 또 최대한 설득해서 가고 민주당이 담담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해서 오늘 또 하나그룹 논의가 있는데 제가 사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왜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하나는 회사가 투자를 하고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대주주들을 포함해서 모든 주주들이 주주대표성을 통해서 경영 판단 원칙에 부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회사에 손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게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잘못된 합병 비율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주주 대표성을 할 수 없고 그 제도를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부 주주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려아연에서 유상증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사주를 공개매수 형태를 매입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유상증자를 30% 할인해서 하면 그 직전에 매수한 사람들, 그 직전 주주들 이후에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영권 분쟁에 가담했던 일부 주주들은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그래서 일부 주주만 손해보는 경우인데 이런 행태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주주의 충실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번에
하나 에어로 사건이 이에 관련된 의혹이 있어서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지켜보면 계속 볼 겁니다. 하나 에어로 하나 그룹의 승계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허성무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저 경남 창원 성산구 지역구 허성무입니다. 제 지역구에 하나 에어로의 주 사업장들이 다 있고 하나 시스템 사업장이 있고 그리고 넓게 우리 경남에 하나 오션 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도민들이 하나의 경영 상태 그리고 노사 관계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들 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뭐 특별히 할 말이 황명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아마 할 말은 많으실 거.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은 그냥 반갑게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또 요 문제 주심을 맡고 계신 또 의원님이시니까 한마디. 예. 뭐 이렇게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의 첫 번째 관문은 낙후된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회사법 개정을 비롯해 가지고 10년 동안에 걸친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작업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에 성공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편법적 지배구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방식으로 또 하나 에어로의 편법적인 유증 것도 이와 좀 연관된 의혹이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제2요구권에 대한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자본시장 밸류업의 문제는 우리 이제 여야가 없어졌으니까 모든 정당에서 서로 각 당의 당리당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국민의힘도 반드시 제2요구에 찬성표를 던져줘서 우리 자본시장, 한국의 자본시장이 투명하게 선진화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식견 있는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자본시장 선진화하는 것들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토론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를 맡아 주신 이창민 교수님, 한양대 경영대학의 이창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자, 토론을 맡아주신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의 최한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한겨레 신문 곽정수 기자님 오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종보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자, 먼저 그다음에 하나오션 하청지의 강인성님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빨리 가시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있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먼저 사진을 찍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와 주시죠. 지배구조 개혁하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혁 파이팅! 예, 오늘 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좀 참여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유상증자 사건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이렇게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 집단, 재벌 기업 집단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그런 경영 패턴,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고 이런 기습적인 유상증자 문제에 대해서도 주주보호를 위해서 자본시장법상에 있어서의 주주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고 또 상법상에 있어서도 주주의 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 법 개정 조항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사건이어서 관련해서도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그룹이 그런 재계 서열로는 거의 이제 5위, 6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때보다도 이제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중요시되고 있는데 특히 하나오션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뭐 470억이나 되는 대규모 거액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청구를 하면서 그런 이제 인권 침해 문제, 노동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어떤 사회적 비난도 좀 많이 받고 있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그런 이제 사회적 책임, 지역 사회하고의 어떤 소통 이런 걸 좀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소홀히 한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오늘 논의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들이 있으면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돼서 발제를 길게 하시면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를 2번 하신다 생각하시고 초기 발제는 한 20분, 그 다음에 또 한 10분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토론하신 분들도 첫 번째 토론은 한 7분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토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창민 교수님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라서요. 뭐 주요 플레이어가 누군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기 간단하게 이제 기사에 나온 거 보시면 이제 하나그룹은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 하나가 있고요. 주 하나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유상증자를 한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장 계열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이제 하나 에너지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거래를 한 회사가 있는데요. 하나 에너지는 여기 보시면 소유구조상 개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사고 그 다음에 하나그룹의 굉장히 지배구조의 독특한 특징은 이 하나 에너지라는 개인 회사가 주 하나 위에서 일종의 옥상옥 지주회사의 역할을 한다. 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하나 에너지는 원래 주 하나의 일종의 사업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 굉장히 거대한 아래 여러 가지 계열사를 거느리는 개인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 하나와 거의 비등비등한 격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변신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문제는 다들 아실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불만은 대략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표출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3조가 넘는 유상증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한 것인가.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띄워놓은 거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안 쓰셨는데 과연 이사회가 이거를 정말 제대로 토론을 했느냐. 그러니까 약 1시간 정도 그리고 사회이사들이 다 줌으로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소위 말하는 자본거래 의사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재벌 역사에서 문제가 될 때 제가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옛날 2015년에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큰 의사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전 땅 산 겁니다. 근데 그게 당시에 가격이 거의 14조? 근데 그때 현대자동차 시총이 30조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사회가 거의 1시간도 안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사회 상법 개정 이런 게 주주 뭐 문구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첫 번째는 과연 이사회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된 거는 왜 이렇게 주주에게 친절하지 않는가. 그래서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없다라는 거는 김남근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3조를 유상증자가 문제 제기가 되니까 사실은 3조를 자본 조달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주주들한테 다 돈을 걷느냐. 이러니까 이제 그 후에 11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스탠스가 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 중에 3조만 유상증자고 나머지는 아까 뭐 버는 돈으로 하고 부채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사후적인
약간 뭐랄까요, 디펜스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는 이렇게 3조를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거버넌스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자본 조달은 증자가 후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에 대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성도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싸게 더 주식을 더 준다 그러면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면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6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았다는 거는 정말 이 돈이 어떻게 쓸 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1조는 유상증자 일반 유상증자는 줄이고 나머지 1조는 다시 하나 에너지가 들어가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 나중에 토론에도 나오겠지만 어차피 새로운 돈을 예를 들면 삼형제가 새로운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나 에너지로 간 돈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소액주주한테 다시 굉장히 큰 베너핏을 했고 대주주가 희생을 했다는 논리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 에어로가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고 그러면 사실 하나 에너지가 또 지분 취득하는 거잖아요. 개인 회사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일종의 또 기회를 얻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거 자체가 한국의 지배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저희가 한국 주주들이 자꾸 열이 받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줘 가지고 어차피 이자 받아가고 나한테 이자 못 주면 법적으로 디폴트가 되고 자기들의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지금 주가 떨어지는 것까지 감내하고 내가 추가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경영이 안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어떻게 묻느냐의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페널티의 가장 큰 건 제가 보기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잘 작동을 해서 경영을 잘못한 사람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주주들 입장에서 제일 강하게 줄 수 있는 페널티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지부의 구조에서는 그게 작동을 안 해요. 일종의 뭐랄까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정치 얘기에서 얘기하지만 대통령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데 도대체 지배주주는 어떻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이게 결국은 이쪽으로 돈이 간 거잖아요. 결국 하나에너지로 갔는데 하나에너지가 중요한 건 저는 시장의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인 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22%까지 올라갔잖아요. 주 하나 있죠. 실질적 지주회사에 대한. 근데 이거 작년 초에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하나에너지가 작년 초까지 7점 몇 %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늘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기서 증자 돈이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하나에서는 안 하겠다고 그러시지만 사실은 과거의 패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구심을 지우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자,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하나는 하나의 과거의 패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의심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향후에는 보시면 하나에너지는 계속 상장을 하겠다고 하시고요. 이 중복 상장 문제인데 이거는 복잡하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에너지랑 하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게 사실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다음에 글로비스, 모비스 합병 시도했다가 어그러진 거 그게 저희가 재무 지배구조 관점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동일한 건데요.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규율이 부재합니다. 사실은 합병이나 중복 상장에 대해서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제도적인 개선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과거의 경영권 승계 궤적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저희 경제개혁연대 소장님이 또 저희 토론 오기 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영권이란 말은 저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은 CEO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주주는 주식 갖고 있는 거고 CEO 되는 거는 경쟁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경영권 쓰면 지배주주는 그냥 반드시 CEO가 되는 자기가 이게 무슨 천부인권의 권리다 이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요. 그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뭐 대중적으로 쓰시니까요. 그냥 따라 쓴 건데 그 점은 먼저 좀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요. 굉장히 커온 거는 핵심은 하나에너지가 원래 SNC로 시작해서 원래 그 전산 사업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변신을 했느냐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감 몰아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기회 유형이라고 그래서요. 예를 들면 원래는 하나의 다른 계열사가 가져가야 되는 사업 기회인데 그거를 하나에너지가 계속해서 가져갔다. 하나에너지가 다른 계열사를 계속 인수 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불려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지배구조가 특히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은 거는 옥상옥 지주회사가 있는 재벌들은 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엔 옛날에 한겨레에서 지적하셨던 게 카카오가 KQ홀딩스라고 카카오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개인 회사지만 그거 개인 회사 하나예요. 그다음에 하림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에너지라는 게 거대한 옥상옥 회사가 돼 버렸어요. 저는 이게 과연 진짜 좋은 거냐? 왜냐하면 개인 회사가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불리는 거잖아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응축돼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소위 요즘 얘기되는 주주권 강화나 행동주의 펀드 그래서 주주대표 소송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혁연대가 하나 소액주주들과 해서 대표 소송을 2010년에 했죠. 2010년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업계획 유형이 문제고 뭐 다양한 것들이 문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했다는 거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판결문을 읽어보면 물론 뭐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지고 이런 지난한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뭐 사업계획 유형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다 접고요. 이런 거야. 모든 이런 것들이 오케이. 사업계획 유형이 있었다고 치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저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이게 여기 이 포인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결국 이사회의 문제로 또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제 바로 정책적인 제 나름대로 생각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공정성 확보도 있고 뭐 주식시장이 주가가 올라야 뭐 다른 자산 형성 시장이 되고 이러는데 저는 맨 오른쪽에 사실은 이게 이번에 유상증자 문제도 자본의 적절한 배치잖아요. 이거를 11조나 그럼 뭐 제대로 논의를 한 거냐. 그중에 도대체 자본 조달의 방식을 3조 넘게를 유상증자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캐피탈 알로케이션이라고 해요. 자본의 적절한 배치 그리고 이게 사실은 대기업 집단이 이게 잘 돼야 저는 생산성 제고가 되고 경제 성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현대차 얘기를 해드렸는데 현대차는 제 기억에 2015년에 한전 땅 사고 나서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주고 나서 제 기억에는 주가가 한 3, 4년 동안 계속해서 다운이었어요. 그거는 그때 캐피탈 알로케이션 정책이 시장에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현대차가 시총이 30조 대인데 그중에 14조라는 돈을 과연 땅을 사는 데 썼어야 되냐. 예. 근데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저희 대기업 집단 재벌에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권리 찾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저생산 국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들어가서 캐피탈 알로케이션이 이사회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저희 대기업 집단의 지배권 승계 문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규모 확장 이렇게 불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일감 몰아주기도 있고 사업기의 유형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얽혀져 있는데 저희는 지금 관련 법률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기관도 굉장히 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를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가는 것들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차기, 예를 들면 차기 정권을 가져가시는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룰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진짜 이번에 유상증자 문제도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 정도에서 뭐 증자하나 보다. 하나가 에어로스페이스가 증자하나 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는 저는 주식시장에서의 사람들의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분석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그게 행동주의 펀드든 아니면 개인 투자자든 이런 사람들의 시장에서의 저변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향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지배주주랑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인데 이거를 옛날에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만 그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합리적인 이번 같은 자본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제국건설 문제 예를 들면 인수합병, 중복상장. 그러니까 중복상장 문제도 잘 보시면 어떤 그러니까 계열사 중에요. 계열사 중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LG 엔솔이잖아요. 뭔가 상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이 쫙 나서 계열사들 주가가 상장 계열사들 주가가 다 떨어져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중복상장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까지는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시장의 능력에 굉장히 이제 진화가 왔다. 그거는 뭐냐? 결과적으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연 진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시작을 했다고 저 나름대로는 좋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에 맞게 시장의 룰도 진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안 문구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왜냐하면 결국은 아시겠지만 이 사회가 충실의 의무를 이제 회사가 아니라 주주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문구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문구가 들어갔다고 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예를 들면 그냥 가정입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화랑 뭐 에너지랑 합병을 했다. 그러면 그게 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법원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판사한테 올라간다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튈 거라고 보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전문가들도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양쪽에서 이쪽으로 포함하고 이쪽에서 다 근거 자료도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럼 판사가 결국은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주주총회를 거쳤다. 또는 이사회에서 굉장히 심도 깊은 토론을 했다. 그럼 오케이. 이렇게 결론이 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자본시장 발전은 그게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는 사실 그래서 주주총회도 지금은 주주총회는 지배주주가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주주총회에서 통과 절차를 조금 더 정당성을 가지게 바꿔줘야 된다. 예를 들면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걸린 거에선 제한을 해주자.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뭐랄까요?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부가적인 제도가 따라 붙어야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대기업 집단의 이런 20년, 30년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렵죠. 예. 항상 이제 할 때마다 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번 사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3조 6천억
문제가 나올 때 갑자기 이제 하나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제 튀어나왔어요. 이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를 하기 직전 40일 전에 그 하나에너지하고 그 해외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5천억에 샀던 그 하나 오션 지분을 1조 3천억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주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하고선 바로 3조 6천억의 유상증자가 되니까 결국 그 하나에너지의 1조 3천억을 사주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1조 3천억 쓴 걸 하기 위해서 지금 3조 6천억의 유상증자가 나오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고 그동안 하나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제 계속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에너지가 이제 집중적으로 계열회사로부터 뭐 열병합 발전소도 이제 다 그 하나에너지 밑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많은 사업들을 이제 하나에너지에 밀어주는 몰아주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에너지가 켜왔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나에너지하고 지금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한화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삼형제들이 이제 지주회사 하나의 이제 지분들을 대고 확보하게 되고 삼형제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계열을 분리를 해가지고 뭐 하나의 에어로는 뭐 장남이 뭐 금융계열은 둘째가 뭐 하나 갤러리 같은 유통은 셋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목적하에서 하나 지금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추진되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에너지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제 집중적인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방식을 통해서 커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거 먼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어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실 분이 또 보충 준발제를 해주실 텐데 들으면 이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한수 교수님의 또 토론 들어갔어요. 예, 그러시죠. 여기 양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안 하셔도 돼요. 예. 그 슬라이드. 예, 경북대 최한수입니다. 일단 토론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남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같이 마련한 예, 거예요. 뭐 어쨌든 예, 그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요즘 트럼프가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뭐 기업의 행동을 바꾸고 뭐 이런 거는 예전에는 뭐 시장 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결국 권력인 것 같아요. 권력이 잘하면 기업이 알아서 행동을 바꾸더라.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물론 우리가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 맞습니다. 정말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국회에 계신 분들도 뭐가 이슈인가 이런 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최근에 이걸 보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그룹에 어떻게 보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0대 재벌 중에 이 정도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SK 정도인 것 같아요. SK, 롯데, SK 3개 정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셋 다 이렇게 전방이 밝지 않은 회사입니다. 물론 사실 SK는 약간의 그 HBM 때문에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들하는 게 이제 롯데그룹이고요. 하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림 자체가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의 뭐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렇게 쭉 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연구자로서 요즘 고민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프레이밍 내지는 내러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제 생각에 하나그룹은 C급 삼성인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는 어느 소속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세게 얘기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 C급 삼성이냐? 일단 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수 일가가 편법을 통해서 혹은 법제도의 공백을 통해서 그룹의 지배권을 상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버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여러분 그 하나그룹의 그러니까 재계 순위가 한 12위쯤 됐는데 자산 총액이 얼마였냐면 15조였거든요. 그리고 계열사가 31개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순위도 7위로 올랐는데 자산 총액이 8배 올랐어요. 112조입니다, 지금. 계열사는 108개입니다. 하나그룹은 정확히 비관련 다각화로 몸집을 불린 전형적인 기업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보면
하나그룹 우리가 사실은 뭐 옛날에는 화약 만들고 뭐 이런 기업이었습니다만 하나가 스스로 얘기했었어요. 자기네가 외환위기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때 뭐가 하나그룹의 살길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 초반쯤에 대생 인수의 사활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가 이제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이 사실 하나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도 과거 외환위기 때 자기 금융계열사를 부실로 몰고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로비와 그다음에 편법 이명계까지 거치면서 대한생명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벌받은 하나그룹 임원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그룹이 대한생명을 잘 키웠나요? 2012년에 대한생명이 상장을 했거든요. 한번 핸드폰 켜고 앱을 펴보시면 주가는 완전 내리막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나쁜 뭐 부실을 금융기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인수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3위였고요. 인수 이전에도. 그다음에 인수 이후에도 3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태양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광 막 했고 사실은 정확히 그게 뭐냐면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려고 이 삼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막 뭐 한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을 김동관 씨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성과가 있을 수도 그러니까 뭐 시장마다 평가가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김동관 씨는 이제 태양광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광 어렵잖아요. 이건 다 모두가 아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뭐 일종의 방산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계열사가 어떤 그룹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의 비즈니스가 전방이 없으면 당연히 시프팅할 수 있죠. 근데 그 나름의 일관된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금융이 중요하다서 대한생명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금융은 뭐 그냥 이제 아무도 금융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막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태양광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이제 방산이에요. 물론 방산은 뭐 태양광보다 좀 더 산업의 특성이 안정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침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먹고 어떻게 보면 국제 뭐 일종의 뭐 안보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은 뜬 건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왜 이제 그 C급 삼성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삼성은 적어도 자기가 하는 분야의 1등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는 그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대우그룹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형을 물론 뭐 부채를 통해서 늘린 건 아닙니다만 비관련 역할을 하고 어느 것 하나 1등을 하는 건 아니고 한 5년 뒤에 또 뭐가 하나그룹의 미래에 먹혀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또 이제 C급 삼성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형적으로 이 경영권 승계 과정이 삼성과 비슷합니다. 일단은 핵심이 뭐냐면 초기에 뭐 약간의 자금을 상속해서 그 다음에 회사기의 유용을 통해서 비상장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수차례 자본거래와 그룹 내 뭐 어떤 핵심 주력 사업을 떼었다 붙였다 여기 있군요. 떼었다 붙였다 한 결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무도 주력하지 않았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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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계열사 하나에너지가 그리고 100% 3세 자회사의 그 회사가 사실은 재계 6, 7위 기업의 일종의 지주회사가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전체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지분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입니다. 정확히 1.5예요. 근데 정확히 20년 전에도 1.5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상 손바뀜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한국세는 한 푼도 안 내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건 뭐냐면 적정한 방식으로 언젠가 하나와 하나에너지가 합병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가 그룹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죠. 물론 뭐 그 사이에 뭔가를 만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산이 한 100조 되는 기업을 이런 식으로 상속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는 맨날 상속세 때문에 혹은 뭐 적대적 M&A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순위가 바뀌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사업을 해서 망하거나 아니면 형제끼리 싸우거나. 그거 말고 그 외의 요인으로 재벌 그룹의 경영권이나 이런 게 바뀐 거 본 적 있어요? 상속세 때문에 바뀐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상속세가 어느 나라든 최고 세율은 50이거든요. 3대를 넘었으면 이론적으로 25%가 되잖아요, 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상속세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시장 참여들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상속세를 낮춰주자. 왜냐면 상속세 누가 내냐면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주들이. 왜? 계열사를 떼고 붙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출렁출렁하고 그 비용 결국 지배주주는 경영권을 얻고 일반 소액주주가 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C급 삼성이라고 했던 것 중에 이제 삼성의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은 제가 이재용 씨에 대해서 나름의 사생 팬인데, 그러니까 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제가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밝힌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유니콘 리더십하고 비슷하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존재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누구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게 유니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 리더십이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고 모두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 빼고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사람 다 떠드는데 정작 한 번도 주주 앞에서는 보여준 적이 없어요. 김동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김동관 씨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그놈의 하버드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구글링을 해보면은 그 떡볶이를 먹은 이재용 회장 옆에서 오뎅이었나 순대였나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짤로 돌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김동관 씨가 나서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오해다. 나 뭐 이러면 상속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하나그룹 주요 세계 계열사의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대표이사인지 뭔지 직위는 모르겠는데 한 100억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씨한테도 물론 달려가야죠.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주주한테도 나와 설명을 해야죠. 근데 오늘 여기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그룹 계열사 분들은 와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그런 이미지를 중요시 하신대요. 난 좀 다르다. 근데 뭐가 달라요? 이재용 씨도 하버드였고 지금 문제가 된 어떤 총리도 하버드고 이분도 하버드인데 본질은 뭐냐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데선 책임을 안 지고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 데는 리더십을 안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결과가 좋으면 내 탓이고 내 덕분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고 오해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삼성의 그걸 밝히고 있어요. 밟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사법 이재용 씨처럼 사법 처리 그다음에 뭐 각종 배상 채무로부터 사실은 지금 약간 비껴왔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운이라는 건 항상 좋을 수 없어요. 그러면 실력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오늘 터지나 내일 터지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 그룹이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들이 3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그나마 이 정도 버텨온 거는 이재용 씨한테 모든 걸 몰아주면 됐거든요. 근데 하나는 다르죠. 3명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형제의 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위험 요인이에요. 그리고 시장하다 이걸 인식하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있으면 진작 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사실은 뭐 상법도 잘해야 되고 공정거래 뭐 경쟁법도 잘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의회가 법도 잘 만들어야 되고 행정기관이 집행도 잘해야 되고 법원이 사실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 뭐 설마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잘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벌이 3세 혹은 4세까지 할 수 있었던 건데 또 하나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회나 행정의 개입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냥 제가 연구자로서 여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마지막인데요. 결국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100조가 넘는 회사를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고
3대 이상 가져갈 수 있냐. 이 문제 핵심은 우리나라 지배주주가 사실상 계열사 간 자본거래, 그러니까 합병 그 전 단계의 자본거래를 사실상 아무런 규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정위도 일감 몰아주기라는 방식으로 했지만 한계가 있고, 법원은 더 사실상 규제를 안 하고, 그다음에 법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재벌 내의 자본 배치의 비효율성도 낮고요. 그 다음에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도 낮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돈을 하나가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딴 데 투자했다면, 혹은 다른 기업 집단이 투자했으면 자본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생해서 이른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을 거라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론적으로는 자본 거래는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 집단의 자본 거래의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총수의 지배권 희석 방지라는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해결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딱히 대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충실 의무 같은 개별 회사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는 과거 출자 총액 제한 제도와 같은 총량 규제 방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계열사 간 출자에 대한 규제가 뭐 공정거래법이든 혹은 별개의 법을 통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많은 얘기들 한꺼번에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개별 기업들에 있어서 지배 구조를 개설하는 뭐 상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실 거고, 그럼요. 꼭 필요하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제 그 재벌이라는 기업 집단 자체의 또 지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문어발식의 계열사 확장, 또 그 안에서 총수 일가가 그룹 내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그런 부당한 계열사 지원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그 제도 개혁을 강화하자 이런 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상대적으로 요즘 최근에는 많이 좀 논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벌 기업 집단에 있어서의 그런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나 내부에서의 어떤 부당한 계열사 지원과 같은 그 좀 부당한 지배력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도 개혁이 같이 좀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좀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다 필요한 이제 주요한 개혁이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뭐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곽정수 기자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또 이제 그동안 오랜 수십 년 동안 이 재벌 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 많은 취재를 하시고 분석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곽정수 기자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곽정수 기자고요.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것 저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급적 그 주어진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앞서 말씀도 주셨지만 기자 생활 37년 동안 그 대부분을 이제 경제부에 있었는데, 특히 이제 주로 이 재벌 관련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그 하나 분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알고 지내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는 다 잘하는데 경영권 승계 리스크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해왔습니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터지는 거 보고서 저는 올 게 왔구나.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제 하나 분들에게 그런 얘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저는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삼성하고 관계가 가까워요. 옛날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금 회장님도 그렇고 그 아들분들도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하고 다 가깝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가 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자연히 승계를 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세금 안 내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또 인간적인 어떤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재산이 많은 이런 재벌가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스스로가 어떤 제어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뭐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으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에 감시하고 또 하나는 정부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룰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그 위험한 짓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요번에 그 하나에너지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 거래하고 또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유상증자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일단 하나에너지가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에너지가 지금 그룹의 소유주배 구조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 뭐 다 아실 거예요. 지주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삼형제가 100%를 갖고 있고, 그 에너지가 결국 이제 승계형 그 시드머니 확보 차원에서 하나오션의 주식을 요번에 매각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이창민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하나에너지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하나 지분이 9.7%였어요. 근데 지금 22%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최근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승계 작업의 단계를 밟아왔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지분 확보에는 이제 돈이 필요한 거고, 이번에 하나 그 에어로가 하나오션 주식을 산 것,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 에어로는 원래가 하나오션의 일대 주주예요. 지분이 23%였는데 요번에 7점 몇 프로를 이제 얻어가니까 이제 30%를 넘어갔는데, 사실은 지분 구조상으로만 보면 특별히 그렇게 다시 추가로 주식을 살 유인이 그렇게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번에 이제 하나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 증자 건이 문제가 된 다음에 그 주하나 주식을 이제 증여를 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거래도 안 되니까 이제 증자 규모를 이제 축소하는 발표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그 키가 역시 이제 김동관 부회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이 요번에 이제 주식 거래에 있어서 그 매도 기업인 하나에너지의 최대 주주죠. 그리고 매수 기업인 하나에너지 그 매도 기업인 하나에너지의 이제 최대 주주고, 매수 기업인 하나에어로의 대표 이사입니다. 그리고 거래 주식인 하나오션의 등기 이사예요. 그리고 그룹의 후계자죠. 사실은 이제 1인 4역인데 이 모든 거래나 증자의 실질적인 설계자였다고 이제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가장 그 문제점을 단면적으로 보는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2년에 한화 그 에너지가 하나오션의 주식 하나 이제 그 에너지하고 자회사들이죠. 같이 하나오션의 주식을 산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자본이득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보고, 만약 그때 당시에 하나에어로가 만약에 직접 하나오션 주식을 샀다면 사실은 주식 거래가 필요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하나에어로가 당시에는 돈이 없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설명인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시간 관계상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는 사실 놀랐던 게, 지금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법 개정 이슈가 지금 정치권이 뜨겁잖아요. 근데 하나가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이 주식 거래와 유상증자를 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 그리고 이제 아까 한 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나에어로의 이사회로서는 2월 달에 1조 3천억의 회사 돈으로
그 하나에너지의 주식을 사고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에 주주들에게 3조 6천억의 돈 유상증자를 해달라고 손을 벌린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마이크 안 들리는데 좀 대고 얘기해. 예. 그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상법 개정상의 이사회 충실 의무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이사회가 충분히 그런 문제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무시한 결과다. 그래서 결국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준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재벌이 스스로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이런 자율적 개선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 이번에 하나에너지가 하나에어로 유상증자에 1조 3천억 참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런 신속한 어떤 보완 대책의 발표는 대단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다만 이제 유상증자에 무할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주주 희생이라는 표현은 저는 꼭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3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에너지가 하나 오션의 지분을 하나에어로로 바꾼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분이 약 한 4% 정도 아마 확보하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에어로가 하나그룹의 이제 주력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세들로서는 지배력 확대 측면에서는 결코 희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김승현 회장이 이제 하나 주식을 이제 급히 증여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번이 승계 관련이 아니다라는 거를 아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 하나 승계의 그 요술병 역할을 한 하나에너지의 문제로 이 논란이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었나. 이제 우리 재벌들의 우리 홍보 전략 중에 뉴스로 뉴스를 덮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주 하나의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이 하나 그 에너지의 그 기업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일단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한화가 뭐라 하냐면 이번 주식 증여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재벌 승계는 지분 승계와 함께 특히 총수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그 계열 분리, 사업 분리를 반드시 수반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이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승계의 반환점 정도 돌았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이 사업 분리, 계열 분리 문제가 지금 남아 있다. 그런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승계 과정에서의 과제와 재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하나에너지의 중복 이중 상장 문제는 다음 토론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그래서 이제 남은 그 계열 분리, 사업 분리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대단히 저는 그 동안에 우리 재벌들은 이 기업을 승계라는 이유로 해서 사업부별로 쪼개고 그룹을 분리하고 하는 것을 사실은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왔는데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삼형제가 있으니까 이제 세 개로 이제 쪼개야 되는데 그게 전부 하나의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아마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사실상 투자자들의 손실을 수반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앞서 여러 재벌들이 그런 짓을 했지만 하나는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인식을 또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조심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가장 큰 리스크인 하나 계열 분리와 관련된 근데 그게 이제 주하나하고 하나에너지의 합병은 없다 그러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다 그것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하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고요.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 하나가 하는 무슨 뭐 사업 구조 개편이라든가 회사 분할, 합병, 증자 그 모든 것이 이러한 리스크를 투영을 해서 아마 시장에서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 계열 분리와 사업 분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한화의 구조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이제 한화라는 게 이제 약자가 한국화약이라는 회사에서 시작된 건데 이제 포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주회사가 지금 돼 있고 그 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데가 이제 뭐 K9 뭐 이런 자주포 이런 방산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자회사처럼 돼 있고 거기 밑에 또 손자회사격처럼 돼 있는 게 이제 과거의 대우조선 이제 하나오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배 만드는 뭐 잠수함 만드는 회사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하나의 또 위 지주회사인 하나 위에 또 꼭대기에 지주회사 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에너지라고 하는 삼형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 예상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하고 삼형제가 100%를 갖고 있는 하나에너지가 합병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삼형제들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지분들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건데 주식회사 하나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이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계열을 세 개로 쪼개서 가는 게 이제 경영권 승계의 이렇게 큰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에너지와 하나는 합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오래갈 약속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 에너지가 중요한 어떤 경영권 승계 수단의 회사인데 거기가 갖고 있는 하나오션의 이제 지분을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에 사주고 불과 40일 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이라는 유상증자를 하니까 그게 사실 하나의 의도된 기획하에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그 삼형제가 갖고 있는 하나 에너지에게 대규모의 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조 3천억을 꼭 지금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주고 거기에 들어간 자금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해서 이제 3조 6천 원이라는 역사 이래 이제 최대 유상증자를 하게 된 거 아닌가. 요런 이제 의혹이 생기면서 이게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이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시장에서의 의구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1조 3천억 사고 3조 6천원 이제 유상증자한다 이게 쭉 1년에 하나의 계획하에서 의도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 하나 삼형제들은 이제 상당히 그 큰 혜택을 받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들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이제 그런 불치의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사회들은 그 피해를 보게 될 주주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나 이제 결정들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이제 의문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법원이 이렇게 이제 이해 충돌 상황 하에서 그 이사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판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이제 그런 총수나 어떤 기업 집단이나 이런 데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 상법 개정안에다가 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이런 제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이제 최근의 논의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제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의 쟁점들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지금 정치권에서 봐라 이게 지금 상법 개정에 필요한 사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발제자하고 토론자는 이제 또 거기다 상법 개정만 갖고는 부족하고 더 해야 된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늘 논의가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좀 보여지는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을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법사위의 이상윤 의원님 오셨는데 인사말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제 경제통이십니다. 예, 우리 재벌 기업 집단은 항상 이제 또 새로운 산업도 키우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재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또 논의도 있고 한편은 또 이 재벌이 모든 걸 다 재벌 기업 집단으로 끌고 가니까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막히고 있다. 먼저 이런 양쪽 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안도골 우리 경제통 의원님의 또 인사말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우리 민주당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잘 전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또 케이스가 생겨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의식이 지금 굉장히 올바랐다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종보 소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종보입니다.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남근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죠. 지금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한화그룹이 딱 있으면 맨 위에 주 한화가 있다. 주 한화가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있다. 제 토론문 3페이지 그림 보시면 주 한화 밑에 이게 포개져서 그렇지 양옆으로 횡렬로 쭉 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한수 교수님 토론문 보시면은 완전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 지분 구조 장난 아니게 복잡하다. 근데 이제 단순화해서 최대치만 보면 이렇다. 그리고 주 한화에 바로 한화에너지라는 그룹이 있는데 한화에너지는 전신이 한화 SNC다. 한화 SNC는 한화그룹 전반의 전산을 관리하던 회사가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및 사업기의 유용으로 쭉쭉쭉 큰 회사다. 결국 그런데 이제 이 한화에너지가 한화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다. 더 중요한 건 이 한화에너지는 김동관, 김동선 등 김승현 회장 삼형제 아들 삼형제가 100% 지배하는 회사다. 이걸 머릿속에 꽉 집게 하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국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6조 이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6조 유상증자 때문에 이 국면이 발생했는데 저는 반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한화 에너지의 측면에서 이 국면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6조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배경 또는 그 경위 굉장히 의구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이창민 교수님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한화 에너지가 한화오션 주식을 40일 전에 판 대금 1.3조로 다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을 사는가. 결국 한화 에너지의 입장에서는 1.3조 원어치, 이건 장부가예요. 장부가에서 1조 3천억 나왔으니까 장부가 1조 3천억어치 한화오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돈이 결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화 에너지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처음부터 의도된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한화그룹에서 향후 방사는 굉장히 사업 전망이 밝고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번에 그 정말 당군 역사 이래 최대 유상증자를 단행할 만큼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자신 있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지금 주가가 1주당 79만 2천 원이더라고요 오늘. 반면 한화오션 주가는 1주당 79,950원이에요 오늘. 어쨌든 자산 규모에서 비교했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더 크고 매출은 또 비슷합니다. 사실 11조, 10조 비슷한데 향후 한화로 에어로스페이스가 보다 더 성장할 경우 그럼 한화 에너지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훨씬 더 커지고 그렇다면 과거 삼성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주고 똑같이 키웠던 그 절차를 그대로 반복된다. 다시 말해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 웰스토리 등 각종 급식 사업해서 기업 내부의 사업 기회를 이용해서 몸집을 키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투자해서 그 주식을 취득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유 지분에 대한 가치가 고평가되면서 삼성 물산까지 먹어치우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한화에너지가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 오늘 토론의 사실상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좀 그만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재벌의 승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되게 만연하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재벌집 아들은 잘생기고 몸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정의롭기까지 합니다. 어쩔 땐 형사가 돼서 나쁜 놈 때려잡는 그런 드라마도 나오고 사랑을 위해 목숨을 던지기도 합니다. 킹더랜드를 보니까 저도 반할 것 같더라고요. 이준호한테. 그런데 이런 현실은 발생하지 않죠. 특히 하나그룹에서 김동관 장남이 다른 그 동생들과 차이나는 점이 하버드뿐만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건 사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둘째는 마약이고 셋째는 폭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 이 재벌 체제가 우리나라를 거의 봉건 사회처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권력은 핏줄에 의해 승계되느냐.
보유한 지분 부가 많을수록 지배력이 많은 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부의 이전은 사유재산제도와 관련 법령에서 보호되고 있지만 이 넘치는 거기에 플러스되는 그 지배력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는가? 결국 지금 창원 두 분 오셨잖아요. 창원 국회의원 분하고 이제 우리 노조에서 오셨는데 창원에서 한화 관련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김승현 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 대우조선 해영 시절 산업은행 눈치 봐야 됐고 그전에 김우중 눈치를 봐야겠죠. 물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협력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 김승현 회장이고 나중에는 그게 김동관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봉건사회도 아니고. 이렇게 넘치는 지배력을 승계받는 김동관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최한수 교수님, 이창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주주한테 그 어떤 설명도 한 적 없고 본인의 리더십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존이 지금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계속 용납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해 충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인데 이건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30년 뒤에 이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이고 삼형제도 30년 뒤에 70살이 됩니다. 이때 또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겠죠. 하나그룹의 지배력을. 그걸 그대로 볼 것인가. 이미 지금까지는 늦었고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다 쳐더라도 그럼 30년 뒤에도 계속 이걸 봐야 되느냐. 아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또 한화그룹 내부에서 사업 기회가 생긴다면 그 사업 기회를 자기 자식들이 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그런 회사에게 그 기회를 몰아줄 겁니다. 대부분 전산, 건물 관리, 급식 이렇게 그냥 아주 정말 필수적인 무조건 굴러가는 무조건 매출이 발생하는 그렇잖아요. 회사가 굴러가는데 필수적인 사업 영역인가 이런 거 주면서 이런 거 하게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돈 벌게 하고 몸집을 불릴 겁니다. 이런 것 좀 못하게 막아야지 그 이외에 다른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대주주 일가가 투자하는 것 자체를 못 막게 할 정도의 과감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선 다른 일반 주주들의 자본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럴 거면 누가 희망을 갖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저도 어디 투자하고 싶다 치면은 다른 사람 저 재벌들이 다 해먹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업계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사업계에 보이는데 우리한테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 여기까지 한 번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 마지막 더 드리면 이런 독과점 규제를 해야지 과거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과점을 규제했을 때 애플과 구글이라는 혁신이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혁신과 좀 더 자본시장 활성화되는 투자가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이런 재벌 기업 취재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되고 관련된 수많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 준비된 발제와 토론을 들었는데 이제 요 플로우 계신 좀 토론을 하는데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은 앞에 인사말을 안 하고 이제 뒤에 토론이 다 끝나면 이제 토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허성모, 김성환 지금 이광일 의원님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세 분 토론도 좀 듣고 그다음에 또 창원에서 이제 올라오신 거죠. 지금 하나오션 문제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 하나오션 오신 우리 하청지회 후 지회장님도 좀 토론을 듣고 일단 가시기 전에 김성환 의원님부터 좀 한번 아무튼 이제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그룹의 입장도 또 우리가 좀 전달을 해야 되니까 하나그룹 입장은 이제 경영권 승계는 이미 다 완성했다. 더 이상의 경영권 승계는 없고 이미 세 형제에게 이번에 증여를 하면서 이제 다 그 지주회사인 한화에 대한 지배권을 다 그 삼형제가 갖고 또 하나가 하나에어로 그다음에 하나에어로가 하나오션 뭐 다른 계열사들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다 된 것이고 이번 유상증자는 이제 경영권 승계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아무튼 앞에서 그 하나에너지의 하나오션 지분을 하나에어로가 1조 3천억에 사주고 바로 40일 후에 3조 6천에 유상증자가 되니까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 1조 3천억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에너지가 그 하나오션 주식을 할인 없이 시가로 그 제3자 배정을 받는 걸로 하고 일반 주주들에 대한 유상증자는 2조 3천억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규모를 줄였다. 그래서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게 이제 하나그룹의 좀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그 영업이익이 1년에 1조에서 2조 앞으로도 뭐 그 이상이 날 것 같은데 그걸로 시설 투자를 하면 되는데 차입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영업이익을 갖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유상증자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첫 번째는 차입이 부채 비율이 높아서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제 얘기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할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뭐 요즘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1년에 뭐 2조 3조씩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차입이 어렵다 이런 거는 좀 믿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5년 동안 11조면은 초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나는 걸 갖고 투자를 하다가 이제 투자할 게 더 많아져 가지고 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유상증자를 해도 되는데 왜 초반부터 유상증자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좀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해서 하나그룹의 설명은 좀 충분히 해명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더 주목을 받는 게 이제 하나그룹이 여러 사업들을 많이 인수하고 벌이는 과정 속에서 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사회적 책임 경영,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좀 비판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또 여기서 나오고 있는 뭐 상법 개정의 이슈라든가 또 재벌 기업 집단에 있어 무분별한 계열사 확산이라든가 뭐 아까 이제 뭐 우리 김종보 변호사님 토론해 주셨는데 지금 인수하려는 회사 중에는 또 뭐 구내 식당 운영하고 이제 무슨 뭐 순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회사 인수하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 아홉 이제 세 번째 그 분이 이제 아마 그 운영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정해 놔라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제 그런 구내 식당 이제 순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비난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토론은 우리 그래도 창원에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우리 강인석 그 하청재 부지회장님이 좀 간략하게 한 2분 정도만 좀 토론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분들 거제에서 했으니까 이제 2분 정도만 해주시고 그래도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저희들이 153일째 지금 그 현장 야드에서 천막 농성하고 있고 그 우리 제장이 지금 하나와 본사 앞에 30m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다리를 펴서 잘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뭐 뉴스 보니 서울에 비도 많이 오고 심지어 눈까지 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는데 오늘 제가 빨제 이야기 쭉 들으면서 한화의 경영 설계나 이런 과정이나 또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받는 고통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이제 빨제 들으면서 저는 생각이 든 것은 사실은 이제 주가를 결정하고 주식을 결정하는 건 현장에 일하는 저희들이거든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하나오션에 지금 16,000명 하청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뭐 주식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주가가 어떻게 인상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실제 생산의 80%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오늘 주제는 그런 내용이 없긴 하지만 참 마음 아픈 게 이제 그런 거죠. 실질적인 생산의 주체는 배제된 속에서 하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고 아까 뭐 발전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봉건적이다고도 말씀하셨고 삼성의 C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경영하는 모습을 보면 군사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시절 같은 명령과 지시만 통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이제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했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여러 가지 약속을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완전히 종이 쪼가리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극단적인 투쟁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금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봄이 오고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의 자본의 시장은 여전히 겨울이거든. 꽁꽁한 겨울이거든요. 이 겨울 속에서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고 그 노동의 가치는 오롯이 재벌 2, 3세에 다 돌아가는 이런 사회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많은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점점 이제 창원이 하나의 도시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를 도시가 돼가고 있는 우리 창원을 대표해서 활동하신 우리 허성무 의원님 또 토론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 또 제 지역구 성산구는 하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중공업 에너빌리티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기업들의 뭐 이제 승계나 지분 구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그 시장이 폐허하지 않게 작동되는 거는 뭐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봐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긴 세월 투쟁까지 해왔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봉건적 세습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선진화하거나 세련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는 뭐 이미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 않는 건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당의 이제 상법 개정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그 하나 에어로는 과거에 삼성항공 그리고 삼성 테크인이 삼성이 그 기업 구조 조정하면서 하나에 매각해서 하나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디펜스와 뭐 이렇게 이름이 있다가 다시 하나 에어로를 하나 자본 규모를 크게 하면서 합쳐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기술 개발해서 키운 설립해서 키운 회사가 아니죠. 그렇듯이 방금 말씀하신 또 하나오션도 하나가 스스로 만들어서 키운 회사가 아닙니다. 대우해양조선이 넘어간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회사의 이제 경영 마인드가 이렇게 지역사회 친화적이거나 노동 친화적이지 못하다.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경영권 세습과 맞물려서 그 문화 자체가 그대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세습되면서 갈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좀 그 친국민적이고 친노동자적인 또 건전한 자본 형태로 좀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하나 경영권 3세 승계 과연 이것이 이게 정상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썩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상당히 비관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제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조 6조의 그런 역사 이후에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습적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일 촉발자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법상에 있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걸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본시장법 지금 개정 논의도 정무에서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습적인 유상증자 주주 피해를 주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주주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이런 주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 계획이 명확치 않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 신고서를 반려하고 유상증자 이 부분을 지금 승인해주고 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또 정무위와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우리 정무위 이강일 의원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나가 사업 잘해서 돈 벌어다가 국내에다가 돈 벌어다 주면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그 주주들이 이익을 좀 침탈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부분은 확실히 구분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한화가 하나에너지를 키워서 경영권 승계의 밑작업을 그림을 잘 그렸고 요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뜻하지 않게 빨리 성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영 승계의 전환점은 확실히 돌고 이제 끝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번 3.6조의 그 증자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영 승계 부분의 반환점은 돌았고 취약한 지배구조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채웠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34%의 지분이면 사실 경영권 방어가 그게 위협받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저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회사로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가 저는 34%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부에 다른 경영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게 제3자 방식에 의해서 하나오션이 갖고 있던 주식을 또 저 삼형제가 다 갖고 있는 하나에너지로 가면서 하나에너지가 취약한 그 지배 구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한 4% 정도도 확보를 해서 경영 승계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지배 구조는 상당히 견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시야에서 이걸 좀 바라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그 교수님께서 워낙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창명 교수께서도 이전에도 몇 번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저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일반 주주에 대한 권익 측면에선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화는 이전에서도 하나에너지의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하나에너지를 통해서 하나의 지배력을 계속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완성하는 형태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무위나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를 좀 깊이 좀 봐서 이 부분을 좀 뭐라고 그래야 얘기해야 되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굉장히 주의 깊고 그리고 또 그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얘기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 플로어에 계신 어디 기자분이나 이렇게 한 두 분 좀 질문해 주시고 혹시 한화에서 오셨으면은 이제 제가 한화를 대변해서 이제 한화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부족했을 것 같아서 좀 한화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디 여기 먼저 어디서 연합 인포메이트 기자 김학성이라고 하는데. 예. 발제자분이랑 토론자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한화 쪽에서도 이번 이제 유상증자를 비롯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서 항상 설명하는 게 우리가 이 거래를 결정하고 발표한 뒤에도 주가가 되게 잘 나가지 않느냐. 오늘도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뭐 신고가 경신하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거버넌스가 좋지 않은 기업이면 그게 이제 부진한 주가로 반영되는 게 뭐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들도 저도 100% 이해했고 그런데 시장에서의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션 뭐 주한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 아까 지금 또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 같은 질문이었나요? 네, 그러면 김영현 씨를 그 기업 이번에 한화는 뭐 지금 방금 뭐 질문에 나왔지만 한화 주가가 높아지면은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그 전에 유상증자할 당시만 해도 가장 주가가 그 당시에는 그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고 분실을 했는데 보통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가 높을 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추측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화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뭐 제가 뭐 하나의 입장들을 충분히 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그 오기영 의원님은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좀 이따가 좀 이따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오기영 의원님은 여기 우리 발제자가 마지막 정리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발제자의 좀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문제는 좀 뭐 일단 전제로 저를 좀 방어하자면 제가 단기 주가에 대한 뭐 그런 걸 다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근데 주가의 출렁임을 만들었다는데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전제를 깔았던 건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복귀된 데에는 이제 뭐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제 입장에서는 반박을 드리면 그거는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제 주장은 약간 시장에서의 미스언더스탠딩도 오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승현 회장의 지분이 다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금 하나의 스탠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경영권이 다 정리가 됐다라고 지배구조 문제는 클리어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그렇게 경영권 승계가 다 됐으면 김승현 회장은 동일인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다른 로직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 정도만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주가 고평가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는 주가가 높아야 자금 조달할 때 한 주당 높게 하니까요. 주가가 약간 고평가된다는 시그널이 가는 건 맞습니다. 시장에. 왜냐하면 한 주당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앞으로는 좀 주가가 떨어지겠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했을 때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 것 중에는 그것도 일정 정도 좀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네. 보통 주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받는 질문 좀 끝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의업잖아요, 두 분이. 그다음에 오경 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고. 예, 저 아까 좀 내용 관련해서 저희 고민하고 하는 이제 함께 토론한 내용인데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경영권 승계 또는 이제 3대 세습에 대해서 좀 이거 참 어쩔 수 없다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닐 텐데 많은 분들이 오해할까봐 우리 사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을 문제 제기를 정치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 논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너지건이 이제 함께 초점이 돼서 함께 토론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3대 세습을 방치하면 우리나라는 봉건사회로 가기 때문에 주주 자본주의든 또 시장 자본주의든 그 자본주의의 민주주의 질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게 이노베이션을 해서 혁신을 하고 혁신의 결과물로서 이제 시장의 가치 대가를 받는 그런 구조가 적절한 건데 실제 이노베이션을 뭘 했냐라는 것 없이 피와 혈족 때문에 이렇게 그 지위를 승계해왔는 거 그건 아니다. 요즘에는 서로가 같이 토론을 좀 더 적나라하고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식이 있어서 이 토론회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처음에 이 유상증자 내지 거래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죠. 그리고 거버넌스 포럼에서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보여주셨지만은 질의를 했었죠, 공개적으로. 근데 그 두 번의 질의 과정에 대한 답변이 명료하지는 않았었죠. 의문이 생겼죠. 그리고 그 의문 이후에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관심을 유발하고 그게 이번 토론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연기하라 사후적으로 지금 하나그룹이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대응이 적절했냐에 대한 것들은 또 사후 평가 문제고 시장 평가 문제지만 처음에 문제 제기는 의미 있게 제기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과정이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 주가 문제가 나중에 잘 풀려서 이게 시장에서 용납하면 또 수용하면 또 괜찮은 겁니다. 뭐 그걸 우리가 일부러 정쟁하고 일부러 또 그걸 끝까지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가 해법이 충분한 거냐 지금까지 다 정건이냐 이런 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가버넌스 포럼에서 두 번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과정 속에서 지적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1시간 만에 그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앞으로 계속 그따위로 판단할 거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충실을 묻은 그 경영판단 원칙이든 충분히 검토했다라는 즉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전체 주주 입장에서 판단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록을 한 번 더 우리 사회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이 열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충실 의무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법원에서 한번 해야 된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야만이 사전에 논의하고 이런 소통 과정에서 해소할 거다.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사회적으로 그 의제를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간 지금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경영권 승계 또는 하나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 전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기자님들 질문을 하신 거 보고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회사가 가치가 상승하는 거하고 지배구조하고 경영권 승계하고는 사실은 이퀄이 성립이 잘 안 돼요.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라든가 이런 확장성이 굉장히 될 때 유상증자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았던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다른 경영 전문가나 어떠한 전문가가 그러니까 기업을 핸들링을 했을 때 그럼 기업 가치나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이게 결정적으로 답이 나와야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화는 누구의 회사이냐라는 것들을 자꾸, 삼성은 이씨 집안의 회사이고 이 한화는 김씨 집안의 회사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버리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유상증자가 발표됐을 때 주가는 상당 부분 떨어졌고요.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현재 회사가 운영하고 비전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지금은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많고요. 추세상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출렁댔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 상승 부분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도 튼튼하고 미래 비전도 좋아졌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지, 그것이 지배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돼서 강화가 되고 경영권 승계가 완성된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굉장히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토론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3조 6천억이라는 이제 역대 최대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디다 구체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의혹을 사게 됐고, 당연히 이제 주식 가치가 희석돼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사건이 촉발됐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주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호 대책 같은 것들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우리 재벌 기업 집단의 이런 대기업들이 이사들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주주들의 이익 부분,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들도 드러나서 이런 이제 상법상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제도 같은 걸 도입하는 것이라든가,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기습적으로 할 때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보여줬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법은 안타깝게 이제 다시 거부권이 행사돼서 돌아와서 다시 좀 처리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좀 책임 있게 처리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고, 정무위원회에서 아직 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히 논의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경영권 승계와 연결되면서 재벌 기업 집단들이 계열사들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경영권 승계에 매개 역할을 할 그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재벌 그룹에서는 계열사가 총 집결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유망한 주요 신산업, 신기술, 이미 형성돼 있는 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벌 기업 집단 내로 다 집중돼 들어가면서 경제력 집중 현상들은 굉장히 심화되고,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사업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폐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그런 부당한 계열사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촘촘하게 좀 개선을 하는, 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그런 무분별한 계열사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보아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다행스러웠던 것들은 하나그룹이 예전과 달리 이런 사회적 비난과 여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고, 그래서 하나에너지가 가져갔던 1조 3천억을 다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을 사는 거로 놓고 유상증자 규모를 줄이겠다, 앞으로의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을 투명하게 밝히겠다, 이런 것들은 좀 긍정하게 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해명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충분히 해명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들은 보여집니다.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국회에 와서 밝혔던 것만큼, 특히 요즘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하나오션에 있어서의 하청 지회에 사실상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걸 본인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 노동조합 활동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뭐 470억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좀 전향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그룹 차원에서도 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부분들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창원과 같은 이제 하나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지역 사회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여론들과 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